네, 경제재미있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나도성 교수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저는 요새 코로나19로 좀 시간이 많이 나가지고요. 요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잘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책을 좀 쓰느라고 제자들하고 네. 열심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경제재미촉에서는 재미난 경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 뿌리인 이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게 함께 뛰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인데요. 오늘은 이재원 원장님 모시고 재미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오늘 소중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소재 그 부품 장비 관련해서 이제 일본의 규제도 있었고 네. 그렇죠. 예. 또 올해 들어서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앞으로 혁신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저희 이제 그 기정원은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제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중소기업의 R&D 연구개발 지원을 하고 또 스마트 공장의 보급 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립된 지가 한 20여 년이 됐죠. 네, 2002년에 이제 설립이 돼서 그렇죠. 예. 작년에는 이제 그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이 예, 예. 그 부설기관으로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예, 예. 저 예산도 중소기업 R&D 예산이 상당하죠. 근데 기정원이 그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도 상당하죠. R&D 지원 규모가. 네. 그 중소기업 R&D 예산의 전체는 아니지만 예. 많은 부분을 좀 저희 기정원이 예, 예.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 1.65조 정도, 그러니까 한 1.2조는 저희 R&D고요. 예, 예. 한 4,500억은 스마트 공장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네. 그 기업 현장에서 우리 컨설턴트들 많이 중소기업 도와주도록 돕고 있습니다만 기정원이라는 조직이요 대단히 중요한 조직이더라고요. 우리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도와주는 곳이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아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장님 모시니까 참 여러 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R&D 이제 예. 전담 기관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 텐데 주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원장님? 중소기업의 이제 혁신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첫 번째는 이제 그 R&D 기술 연구 개발 예. 네. 지원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정보화 사업으로서 이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스마트 공장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디지털화하고 생산성 향상시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그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 그런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이라는 어떤 기업의 어떤 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의 업력과 규모에 따라서 좀 달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창업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창업 성장 R&D 사업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커서 이제 스케일업 돼서 성장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또 기술혁신 R&D 프로그램이 기술혁신, 예. 이제 그 R&D 성과를 가지고 사업화를 할 경우에 또 거기에 대한 사업화, R&D 예. 또 사업도 지원하고 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재 한 360만 개 되잖아요. 네. 그중에 우리 R&D 기정원 지원받고 있는 업체들이 매년 한 1,000여 개가 넘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한 8,500개, 8,500개. 올해는 한 대단히 9,0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네. 근데 제가 현장에서 그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기정원 R&D를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데 이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 평가를 받을 때 좀 잘 좀 평가를 해가지고 진짜 능력 있는 기업이 지원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장님 오셔가지고 네. 평가를 잘 해보시겠다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랬다든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새롭게 도입한 뭐 평가 체계가 좀 있을까요, 원장님? 네, 지금 네.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평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선정평가, 이제 과제를 이제 선정할 때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과제를 수월성 관점에서 그렇죠. 그것을 공정하고 신뢰성을 갖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시기가 이제 갈수록 기술과 시장의 트렌드가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예.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은 사실상 과거에 없던 기술들이 막 나타나고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모든 전방위적인 기술들, 그 관련된 전문가 평가위원들을 풀을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하나하나 과제에 전문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외부에서 좀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좀 다하고 있지만 한계는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게 이제 스마트 R&D 평가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R&D 평가. 네. 네, 이제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자기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것을 자기가 평가한다는 건 매우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 데이터 어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화해서 그것을 AI를 활용한 AI 기반의 분석을 가지고 그러한 객관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한 그 계획을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고요. 그래요. 올해 1개년 첫 단계를 해서 2022년까지 3년간 해서 완성을 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기정원이 이제 역할을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R&D를 좀 혁신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대기업은 대기업만의 역할이 있을 것 같고 중소기업은 또 중소기업만의 역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원장님. 네, 이 대기업과 이렇게 중소기업 간에 이렇게 라인업이 돼 있는 체계가 많이 있고요. 하청 계열당. 예, 뭐 소위 이제 하청 예. 계열 회사들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R&D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그렇죠. 독립적으로 하기보다는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종속적이 되고 어떤 창의적 R&D를 못 해왔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냐면은 새로운 스타트업들, 새롭게 그 만들어지는 벤처 기업들이 그 대기업과 바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또는 기술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사실 다 아시는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하는 이런 기업들이 사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조금만 뭐 중소기업. 사실 조그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은 점점 빨라지면서 특히 이제 AI나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기존에 아주 오래된 기업들의 주식 총 네. 그걸 벌써 넘어가 버리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앞으로는 대기업은 열심히 자기가 내부적 혁신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야겠지만 앞으로 아웃소싱을 통한 혁신 맞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그런 스타트업들이 있으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키우고 또 이 기업들은 그 투자를 받아서 도전적 R&D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과거에 있던 기술들을 그대로 조금씩 보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도전적으로 R&D를 해 나가서 혁신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언택트라는 문화가 그렇죠. 또 예, 확산이 됐잖아요. 네. 이 국내 중소기업들이 또 이러한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에 또 철저하게 잘해야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비대면 시대를 한 템포 좀 앞당겼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코로나19가 이제 사실 좀 저희 그 경제 뭐 중소기업 이런 기업 단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큰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죠. 뭐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비대면, 온라인, 그렇죠. 네. 플랫폼 뭐 이런 쪽이 지금 사실은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이제 뭐 물류 뭐 이런 쪽이 될 텐데 지금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사실은 앞으로의 어떤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열릴 것이라는 게 또 전문가들 의견이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또 고용 기회도 그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요게 이제 플랫폼이나 데이터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단에서는 스케일업 되면은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 이제 도와주고 요게 이제 사실은 글로벌화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글로벌 비즈니스로 가려면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표준화 쪽으로 저희가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지원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 이제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사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사실 성장했어요. 제가 언제 항상 맞아요. 이게 뭐 그냥 편한 시절이 없었고 항상 위기였을 때마다 극복해 왔는데 그 5.1 쇼크 때 그때 중화공업 육성을 하면서 그 제1세대 지금 기업인 삼성이나 현대나 그렇죠. 예, LG가 맞아요. 그런 대기업들이 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 또 우리 금융위기 때 우리 이제 닷컴 회사들이 이제 국가 정보화 사업을 통해서 사실 이제 네이버, 다음,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이제 성장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코로나19라는 또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에서는 제3세대 기업이 나와야 된다. 이 3세대 기업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미래 산업을,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 가야 선도해야 될 그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기업들이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 뭐 이러한 그 키워드들하고 연결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살짝 스마트 공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기정원에서 지금 어떻게 뭐 지원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2022년까지 그렇죠. 네. 예. 3만 개, 3만 개. 보급 목표로 지금 예. 추진하고 있고요. 예. 네. 지금 작년 말까지 네. 16,600개가 이제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계속 좀 많이 늘었죠. 양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양도 중요하지만 이제 고도화, 예, 예. 이제 고도화 쪽으로 좀 더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25%는 고도화. 한 단계 생산성이 높아지고 네,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예. 되죠. 네. 그런데 그런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대해서는요, 저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정부가 지원은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그걸 프로세스를 개선해 가지고 자동화를 도입하면 거기 인력들이 잘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필요한 사람들이 그게 자동화가 되면 네. 그래 네.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네. 뭐 참여하는데 좀 꺼려하는 기업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조사한 그 실태 조사한 게 한 번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말씀하신 대로 예. 스마트 공장이 되면 10사람이 일하던 걸 그렇죠. 3사람이 세 사람 일하면 줄어든다니까. 7사람이 이제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예, 예. 이제 일반적으로. 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로는 분석된 그 조사에 의하면 예. 스마트 공장을 한 기업들은 생산성도 늘고 고용도 늘었어요. 근데 그 평균입니다. 어떤 기업은 주는 데도 있겠죠. 네. 근데 평균적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면 스마트 공장을 함으로써 생산성이 늘고 자기의 그러면 시장 지배력이 늘고 경쟁력이 오르면 더 고용할 또 생산 그렇죠. 설비를 더 확대하고 예, 예. 그렇게 하면 자기는 더 고용을 확대할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스마트 공장이 되면 좋은 인력들이 대학에서 그 스마트 공장을 이해하고 그게 적극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들어가야 될 텐데 예. 그런 인력 공급은 잘 되고 있나요? 스마트 공장 인력 양성 사업은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많이 지금 양성되고 있는데 예.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대학에서 엔지니어도 예. 중요하고 그런데 실제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을 스마트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렇죠. 재교육도 능력, 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의 역량을 예. 배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스마트 공장을 기업으로 단으로 나눠 보면 하나는 공급 기업이고 예. 하나는 도입 기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떠한 그 스마트 공장의 엔지니어라는 사람들은 하드웨어적이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을 전문가거든요. 근데 그쪽의 인력들은 공급 기업에 있어요. 공급 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많이 해야 여기가 취업이 되는 거고요. 아,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인력들은 누구냐면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했어요, 내가. 근데 나는 원래 뭐 하던 공장이냐면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플라스틱 사출물을 예, 만드는 그거 하고 있는 기업이죠. 예, 그럼 그 안에 있는 인력이 바뀌어야 이 스마트 공장을 네. 공급했다고 해서 공급기업 그렇죠. 했다고 해서 그걸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을 해야 내가 되는 운영해야 거죠.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 인력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예, 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예. 배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리쇼어링이 아닐까 리쇼어링. 싶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중요성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원장님은? 그 사실 리쇼링을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복잡하고 예, 복잡하죠. 뭐 입지 문제, 뭐 예, 규제 맞습니다. 문제, 또 세제 문제,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제가 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네. 제가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는 차원에서만 그렇죠.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예. 스마트 공장은 틀림없이 그 리쇼링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이죠. 정책적 수단이고. 그래서 그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예. 어떻게 하든지 좀 최대한 그들이 예. 원하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예.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예, 그런 예. 금융 지원,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정 그 어떤 자동화를 네.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등등을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이들을 그 리쇼링 해 주려면은 좀 더 지금보다는 그 새로운 모델의 네, 맞습니다. 금융 지원이 필요한데 예. 제가 볼 때는 선투자 장기 회수 개념 어떤 그 금융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정부가 같이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좀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세계적 유니콘 기업이 이제 한국에서 탄생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차원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원장님? 제가 이제 그 벤처 혁신국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유니콘 기업 육성하는 카운트를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오려면 소위 그 새싹들이 좋은 새싹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붙인 게 이제 중기부에서 아기 유니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이 아기 유니콘. 아기 유니콘. 예, 예, 새싹 기업. 그래서 이제 예. 그 유니콘이 예, 이제 크기에서는 아기 유니콘 아기 유니콘. 때부터 예. 이제 지원을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유니콘 아기 유니콘이 커서 예비 유니콘. 예비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 1,000억. 왜냐하면 이제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 1조거든요. 1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1,000억 정도 되는 예비 유니콘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지원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고 있고 저희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관련이 됩니다. 그 모태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모태 펀드가 사실 우리나라 스타트업 벤처 또 그러니까 유니콘까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예.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R&D하고 연결해서 다시 투자하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투자 연계형 R&D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투자 연경이요. 예. 예, 이게 뭐냐면 저희 중소기업에 계속 이렇게 R&D의 자금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거를 늘려서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좀 또 어렵고 네. 중소기업에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만든 게 뭐냐면 투자 형태로 해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 한 30억까지 투자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중소기업이라고 항상 작은 R&D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기업들은 도전적 R&D, 중장기 R&D, 그 어려운 그런 R&D를 좀 하고 싶은데 그 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VC들이 그 자기가 투자를 하면서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그 투자를 하겠다. 모태 펀드를 받아서. 그러면 그건 R&D만 써야 됩니다. 30억 그냥 쏴줍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괜찮은 기업들은 그렇게 R&D 비용을 크게 쏴줄 수 있는 투자도 좀 진행을 좀 있으면 이제 합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유니콘 기업도 크게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그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원장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우리 이 원장께서 쓰신 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책자가 있잖아요. 네, 시대 네, 베스트셀러인데 네. 그런 책을 네. 실리콘밸리에 있으면 쓰셨어요. 이분 앞으로 잘 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공무원이 가가지고 열심히 미리미리 공부해가지고 그런 책까지 쓰고 말이야. 시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있나요? 네, 제가 2015년에서 16년 이제 실리콘밸리에 이제 교육 파견을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사람들 만나고 세미나 가고 자료 모으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정리를 해야지. 야,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하루 모은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2015년부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네. 그렇죠. 4차 그때, 산업혁명 이야기가 맞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뭐 예. 그전에도 조금씩 있었는데 그렇죠, 예. 본격적으로 네. 나온 화두가 건 됐군요. 화두가 된 건 다보스 포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지금 모으고 있는 자료가 그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쪽으로 이름을 뭐 책 이름을 붙인 거는 그 후로고 이게 이거네. 그 당시 제가 거기 있으면서 이제 네. 이 창업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실리콘밸리는 어떤 분야를 갖고 창업을 하는가, 그다음에 창업을 해서 어떻게 성장하는가. 사실 이거를 관심을 갖고 갔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다 대부분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많이 받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었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경험이 정말 이제 소중한 가치가 됐는데 워낙 뭐 밑바탕이 또 탄탄하신 원장님이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을 좀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뭐 기획이라든지 목표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네. 개별 기업 중심에서부터 생태계 중심으로 지원을 전환하겠다. 지금 모든 것을 그렇다고 개별 기업은 아니고 생태계만 가는 것은 아니겠으나 분명히 나중에 생태계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성과를 좀 만들고 싶고요. 그 스마트 R&D 평가 시스템, 그 3년짜리 제가 그거를 잘 만들어서 정말 이제 데이터로 가지고 정말 개인의 어떤 통찰력 또는 개인의 어떤 그 촉으로 네.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건 항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마지막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모든 걸 개인 주관적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좀 완성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기 스마트 공장을 고도화를 이루고 또 그 조금 더 욕심을 좀 부리는 거는 등대 공장을 중소기업에서 좀 만들어 봤으면. 그 중에 등대 공장. 등대 공장. 등대처럼. 등대 공장이라는 것은요, 그 뭐냐면 그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이제 스마트 공장인데 다른 공장들이 좀 벤치마킹해서 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공장 모델들을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길잡이 역할인 그렇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등대입니다. 그래서 등대. 등대, 네. 길잡이, 맞아요. 길잡이.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기업 중에 이제 포스코가 포스코가 선정이 포스코 됐어요. 스마트 공장이 그래요? 그 등대 공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중소기업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스마트 공장을 또 고도화 시켜 나가는데 중소기업에서 이 저 세계적인 등대 공장을 하나 기대합니다. 등록을 좀 시켰으면 기대합니다. 꼭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최고 전문가가 이제 기정원장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진짜 우리 중소기업 기정원 직원들을 잘 그 협력을 이끌어내셔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정원이 이제 더욱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맞습니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예, 앞으로 잘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경제재미촉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정보진흥원의 이재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